어떻게 이런 일이 자네기 영원이야. 여보, 우리 어떡해?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여보, 핸드폰이 이상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거든요. 아내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것은 멀쩡했어요. 당신 것만 안 되네? 이상한데. 저는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간신히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 잔고 영원,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 핸들을 잡으며 모은 돈이었어요. 한여름 땀 흘리며 한겨울 꽁꽁 언 손으로 버텨낸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부터 6시 38분까지 단 23분 만에 우리 평생이 증발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왜 어떻게 우리 돈을 가져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자신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꼭 주변 분들께 알려주세요. 저는 올해 65 박민수입니다. 38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어요. 작년 말 정년퇴직을 했을 때 제 나이가 64이었습니다. 퇴직금에 평생 모은 돈을 합쳐 통장에 찍힌 금액 2억 1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집 한 채 사려면 10억도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그 돈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월세방에 살았어요. 월세 55만 원. 차도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충분했거든요. 외식은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옷은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전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전세?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어요. 월세 걱정 없이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대구에서 결혼해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올까 말까 했지만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애들도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이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38년.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 시동을 걸던 날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 핸들을 잡았던 세월. 손님들의 불평을 들어도 참았고 교통사고 위험 속에서도 안전운전을 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을 때 저는 버스 안에 있었어요. 아빠 언제 와? 어린 아들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 일 끝나고 갈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 다 제가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저를 뒷바라지했어요. 기름 튀는 주방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제가 물으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애들 위해서잖아. 그렇게 우리는 버텼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저축부터 했습니다. 이번 달은 50만 원 넣었어. 다음 달엔 60만 원 넣어보자.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38년.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노후를 위해서잖아. 저는 퇴직 후에도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38년 동안 몸에 밴 핸들 감각. 그걸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지만 택시는 할 수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113만 원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월세 55만 원,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니 부족했거든요. 아내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서 있기 힘들어 하면서도 참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3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모는 버스 기사였을 때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손님을 실어 나르던 그때처럼 우리는 버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노후를 버텨야 해. 통장을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38년의 땀과 눈물이 숫자로 찍혀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이게 끝이구나.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 마. 우리 아껴 쓰면 20년은 거뜬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이면 제가 85, 아내가 83.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예비비 50만 원, 1년에 2,4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2억 1천만 원을 2,400만 원씩 나누면 약 8년 반 정도 쓸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껴 쓰고 제 택시 수입까지 보태면 15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올해 안에 전세 알아보자.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전세금 1억 5천이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6천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걸로 아껴 쓰면서 살면 됐어요. 그래, 그러자.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살아보자. 아내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앱을 열어 전세 매물을 찾아봤어요. 여기 괜찮네. 투룸에 1억 5천. 근데 역에서 좀 멀다? 10분 정도면 괜찮지. 우리 차 없잖아. 그럼 여기쯤에 두자. 그렇게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요. 전세 없고 여유롭게 살고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었어요. 여보, 손주들 생기면 용돈 많이 줘야지? 그럼 할아버지가 짠돌이면 안 되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2억 1천만 원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아침 7시 저는 택시 회사에 출근했어요. 박 기사님, 오늘 날씨 좋네요. 동료 기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손님 많이 태워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택시 운전은 버스보다 편했어요. 원하는 시간에 나가고 힘들면 잠깐 쉴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수입은 불규칙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세차를 하고 차량 점검을 마쳤어요. 좋아, 오늘도 파이팅.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회사 가는 직장인, 병원 가는 할머니, 공항 가는 여행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회의에 늦겠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모시겠습니다. 신호등마다 초조해하는 승객을 보며 안전하게 운전했어요. 다 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승객이 급하게 내려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가 고팠지만 점심시간대가 택시기사에게는 돈 벌 시간이었습니다. 여의도 금융센터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 손님을 태우고 여의도까지 갔어요. 미터기가 23,000원을 찍었습니다. 카드 결제할게요. 네. 손님을 내려주고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랑 커피 주세요. 1,800원입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때우고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오후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시청 앞으로 부탁합니다. 인천공항이요. 콜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목이 마르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혼잣말을 하며 핸들을 잡았어요.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강남역까지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30분 만에 강남역에 도착했고 저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오후 6시 10분 일과를 마치고 정산을 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괜찮았어요. 27만 원 정도. 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나면 순수입이 18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내가 좋아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 뭐 먹고 싶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어? 몇 초 후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지금 끓이고 있어. 신호등이 바뀌고 저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2층 빌라의 201호였어요. 좁지만 아담한 투룸이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여보, 나왔어. 신발을 벗으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어머, 벌써? 밥 금방 차려줄게.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요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배달 앱으로 부업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나도 한번 해볼까? 배달 앱을 검색하며 가입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20분.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배달 앱 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추가로 50만 원 정도 벌어요. 체력만 된다면 추천합니다. 후기를 읽으며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65 나이에 배달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돈은 필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저축하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오후 6시 23분.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배터리가 60% 이상 남아 있었는데요. 전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배터리 표시가 잘못된 건가? 충전기를 찾아 꽂았어요. 여보, 핸드폰이 안 켜져. 뭐? 고장 났나?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방금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꺼졌어. 아내가 제 핸드폰을 받아들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정말 안 켜지네. 배터리가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60% 넘게 남아 있었어.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충전기에 꽂아놨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아내가 말했습니다. 5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팅 화면이 떴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부팅이 끝나고 잠금 화면이 나타났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위쪽에 이상한 표시가 보였어요. 서비스 없음. 뭐야, 이거?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통신이 안 되는 거죠? 비행기 모드 확인해봐.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설정을 열어 확인했어요. 비행기 모드는 꺼져 있었습니다. 껐다 켜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부팅도 해봤습니다. 전원을 완전히 끄고 1분 뒤에 다시 켰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 없음이었습니다. 통신사 장애인가? 아내도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내 것은 정상이었어요. 신호도 잘 잡히고 인터넷도 됐습니다. 내 건 괜찮은데? 당신 것만 이상한가 봐.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같은 통신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알뜰폰이었습니다. 요금이 저렴해서 작년에 함께 갈아탔었어요. 한 달에 19,000원. 통신비를 아끼려고 선택한 알뜰폰이었어요. 이상한데 내 것만 안 되다니. 저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핸드폰이 고장 난 건가? 아니면 유심칩에 문제가 생긴 건가? 유심 빼서 다시 꽂아봐.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옆면에 유심 트레이를 꺼냈어요. 작은 유심칩이 박혀 있었습니다. 빼서 먼지를 불어내고 다시 조심스럽게 끼웠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팅 화면, 잠금 화면, 그리고 여전히 서비스 없음. 안 돼. 똑같아. 통신사에 전화해 봐야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 전화기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연결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상담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동 응답기가 나왔어요.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35분. 5분 늦었어요. 에휴, 5분 차이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겠네. 일단 밥이나 먹자. 배고프지? 아내가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응, 먹자.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계속 핸드폰이 신경 쓰였거든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도 제 시선은 소파 위의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단순 고장이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퇴근하고 집에 온 직후에?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도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재부팅도 5번은 한 것 같아요. 유심을 빼서 다시 꽂기도 했고요. 공장 초기화도 고려했지만 그럼 데이터가 다 날아갈 것 같아 참았습니다. 여보,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일 아침에 알아봐. 응.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핸드폰 생각만 났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했거든요. 옆에서 아내는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통신사에 전화하면 해결되겠지. 아마 유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새로 발급받으면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벽 3시쯤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서비스 없음이었어요. 아? 저는 한숨을 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세수하고 와. 밥 다 됐어. 응.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란말이, 김, 된장찌개. 간단한 아침상이었어요. 오늘 택시 쉴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가야지. 핸드폰은 점심에 시간 내서 대리점 가볼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침을 먹고 아침 7시에 집 전화기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이번에는 길게 기다린 끝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센터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제 핸드폰이 어제부터 갑자기 안 돼요. 서비스 없음이라고 뜨는데. 고객님,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번호를 말했습니다. 0010-3456-7890. 상담원이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타자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10초, 20초, 30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고객님,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확인해 보니까요. 고객님 명의로 어제 오후 3시 15분에 유심 재발급 신청이 들어왔네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심 재발급?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아니,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시다면 상담원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고객님 명의로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걸 악용한 유심 스와핑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심 스와핑 사기?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범인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유심을 재발급받은 뒤 고객님의 전화번호로 금융거래를 하는 수법입니다. 상담원의 설명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금융거래? 은행? 통장? 그럼 지금 제 전화번호를 제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현재 다른 기기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전화번호를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은행 계좌는요? 고객님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은행에도 연락하셔서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걸지도 못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누가 내 명의로 유심을 새로 만들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은행 계좌도. 그 말까지 하고 저는 멈췄습니다. 은행 계좌. 2억 1천만 원이 들어있는 그 계좌. 우리 평생이 담긴 그 통장. 노트북. 빨리 노트북 켜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재로 뛰어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노트북 전원 버튼을 찾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전원을 켰어요. 부팅되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윈도우 로고가 나타나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은행 앱을 클릭했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틀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빨간 글씨가 떴어요. 제발. 세 번째,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1, 2, 3, 4, 5, 6, 7, 8. 엔터를 눌렀어요. 로딩 화면. 1초, 2초, 3초.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메인 화면. 통장 잔액이 보였어요. 짱구 영원. 아.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원. 제로. 공. 없음. 여보, 얼마야? 얼마 남았어?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영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부축하려 했지만 제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우리 돈이, 38년 동안 모은 돈이.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영원이라는 숫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시스템 오류는 아닐까? 저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다시 로딩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짱구 영원. 거래 내역. 거래 내역을 봐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거래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출금 내역. 출금 2024년 11월 13일 18시 15분 해외 간편결제 150만원. 출금 2024년 11월 13일 18시 17분 해외 간편결제 200만원. 출금 2024년 11월 13일 18시 19분 해외 간편결제 180만원. 출금 2024년 11월 13일 18시 22분 해외 간편결제 250만원. 출금 2024년 11월 13일 18시 24분 해외 간편결제 300만원. 스크롤을 내렸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출금 내역. 모두 해외 간편결제였습니다.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쉬지 않고 빠져나간 돈. 마지막 거래 시각. 출금 2024년 11월 13일 18시 38분 마이너스 계좌이체 4,782만 3천원. 오후 6시 15분부터 6시 38분까지 단 23분. 그 짧은 시간에 2억 1천만 원이 모두 빠져나간 겁니다. 23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3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뉴스 한 꼭지 볼 시간. 그 짧은 시간에 38년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저는 아내를 돌아봤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도 연락하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 6시 38분. 마지막 출금이 끝난 시각. 지금은 다음날 아침 7시 30분. 이미 13시간이 지났습니다. 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예요. 경찰서 가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제가 아내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돈이, 평생 모은 돈이.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도 연락해야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직 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만분의 일, 아니 10만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거래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을 10장 넘게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기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국민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저 계좌가 해킹당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거래를 정지시켜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본인 확인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상담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하나하나 답했어요. 확인됐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제 계좌에서 어제 저녁에 돈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2억 1천만 원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다리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어요. 고객님 확인했습니다. 어제 18시 15분부터 18시 38분 사이에 총 47건의 출금 거래가 있었네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지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현재 잔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데요. 알아요. 전부 빠져나간 거 알아요. 그 돈을 추적할 수 있나요? 해외 간편결제 앱을 통한 거래라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찰 신고를 하시고 사건 접수 번호를 받으시면 저희도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럼 돈은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옷 입자. 파출소 가야 해. 응. 아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11월 중순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사라진 돈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집에서 파출소까지는 걸어서 12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걷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빨리 걸었어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누가 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경찰관이 저희를 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제부터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핸드폰이 꺼진 것,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유심히 재발급됐다는 것, 통장의 돈이 모두 사라진 것. 경찰관은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며 들었어요. 유심 스와핑 사기네요.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유심을 재발급받아요. 그럼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범인의 핸드폰으로 연결되죠.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그 상태에서 은행 앱에 접속해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요즘 은행 인증이 전부 휴대폰 문자로 되잖아요. 범인이 그 문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 인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제 개인정보를 알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대형 쇼핑몰이나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그 유출된 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돼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개인정보가 팔린 거였어요. 최근에 수상한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새로 설치한 앱이나 가입한 사이트는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배달앱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떤 앱이었죠? 유명한 배달 앱이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거든요. 경찰관은 진술서 작성을 도와줬어요. 언제부터 핸드폰이 안 됐는지, 언제 통장을 확인했는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사용한 게 언제인지, 출금된 금액은 얼마인지, 모든 걸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USB에 저장한 거래 내역 캡처 파일도 제출했어요. 사건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돈이 해외 간편 결제를 통해 빠져나갔다면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외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내가 옆에서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조사는 하시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합니다. 통신사와 은행에 협조 요청해서 범인을 추적하겠습니다. IP 주소 추적, 계좌 추적, CCTV 확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경찰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오전 9시 햇살이 따가웠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여보,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억 1천만 원. 그 돈으로 전세도 얻고 병원비도 쓰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 0원, 국민연금 113만 원. 이게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통신사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유심을 다시 발급받아야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유심 재발급하러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어요. 키보드를 타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어제 유심 재발급이 있으셨는데요? 그게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사기당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유심 스와핑 사기시군요. 요즘 정말 많아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새 유심을 발급받는데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제 명의로 유심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알뜰폰 업체들이 비대면으로 유심 발급을 해주거든요. 신분증 사진만 보내면 확인하고 개통해 주는데 거기서 허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분증 사진이요? 네.
포토샵으로 조작한 신분증을 보내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도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 모든 업체가 따르는 건 아니에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AI 얼굴 인식이나 영상통화 인증 같은 거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드니까 유심 개통이 끝났습니다. 개통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을 켰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서비스 없음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통신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켜진들 뭐예요. 이미 돈은 사라진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밀린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미친 듯이 떴습니다. 67건의 문자, 모두 은행 거래 알림이었습니다. 국민은행 150만원 출금 잔액 2억 950만원, 국민은행 200만원 출금 잔액 2억 750만원, 국민은행 180만원 출금 잔액 2억 570만원, 끝없이 이어지는 출금 알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고역이었어요. 마지막 문자. 국민은행 4,782만 3천원 출금 잔액 0원. 어제 오후 6시 38분. 제가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배달 앱을 검색하고 있을 때, 아내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제 명의로 2억 1천만 원을 빼가고 있었던 겁니다. 47번의 출금. 23분 동안 그렇게 우리 평생이 사라진 겁니다. 여보,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응. 아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경찰도 조사하고 있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유심 스와핑 사기를 검색했어요. 피해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분은 3억을 잃었고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잃었어요. 피해자 카페도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글을 읽어봤어요. 경찰도 못 잡고 은행도 책임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사는 본인 확인했다고 하고요. 결국 우리만 손해보는 겁니다. 저는 1억 5천을 잃었습니다. 재판 중인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스러웠어요. 모두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해 줍니다. 저는 거기서 도움받아서 소송 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저는 그 단어를 검색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소송 지원도 해준다고 했어요.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비용까지 무료라고 했습니다. 이거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저는 메모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겠다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사기이십니까? 유심 스와핑 사기요. 2억 1천만 원을 잃었어요. 아, 네. 방문 상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오세요. 주소는?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오후 2시 아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갔습니다.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대가 보였어요. 예약하고 온 박민수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님이 나왔습니다. 박민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38년 동안 모은 돈.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된 것. 통장에서 2억 1천만 원이 사라진 것. 경찰 신고를 했지만 돈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유심 스와핑 사기네요.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통신사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 통신사를요? 네. 통신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겠지만 일부는 가능할 거예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책임 비율을 정하거든요. 통신사의 과실이 30에서 50% 정도 인정될 것 같아요. 일부라도 좋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소득 증명서와 재산 목록을 가져오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했어요. 국민연금 수령 증명서, 택시 회사에서 받은 수입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모든 걸 복사해서 다음 날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국민연금이 113만 원, 택시 수입이 한 달 평균 200만 원 정도, 재산은 특별히 없으시고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 대상이 많네요.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리고 소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내일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형사님이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저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형사님이 파일을 펼쳤어요. 범인은 29세 남성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단독 범행이었어요. 단독이요? 네. 개인정보를 사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형사님이 범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제 아들뻘 나이. 이 사람이 우리 돈을 가져간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자백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다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 도박 사이트에 대부분 날렸고요. 일부는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다 썼다니요.
2억 1천만 원을 단 며칠 만에 다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300만 원? 2억 1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는 못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범인한테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빚이 더 많아요. 아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빚이 1억 2천만 원 있었대요. 취업도 안 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텔레그램에서 개인정보를 파는 사람을 만났대요. 형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에 팔더랍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까지. 그 정보로 유심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털었대요. 그 정보는 어디서 유출된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대형 쇼핑몰 해킹 사건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1,000만 명 정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었죠. 저는 기억이 났어요. 작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해킹당했다는 뉴스? 하지만 그때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설마 제 정보가 유출됐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재판은 언제예요? 한 달 후쯤 될 겁니다. 통지서가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도 돈은 못 찾는구나. 응, 저도 허탈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면 뭐해요? 돈은 이미 사라진걸요. 도박 사이트로 빚 갚는 대로 우리 38년이 그렇게 날아간 겁니다. 2억이 사라진 후 우리 생활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연금 113만 원으로 월세 55만 원을 내고 나면 58만 원. 거기에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까지 내려니 빠듯했어요. 저는 택시 운전을 계속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65 나이에 하루 10시간씩 운전대를 잡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허리 통증에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이 왔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삐끗했대요. 아내가 신음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돈이 없는데. 아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거든요. 정형외과 진료비가 10만 원은 나올 텐데 그 돈이 아까웠어요. 2억이 있을 때는 아파도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나아질 거야. 제가 말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축했던 비상금 300만 원. 원래는 600만 원이 있었는데 반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 하나하나 쓰다 보니 어느새 반밖에 안 남았어요. 여보,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 돈이 부족해. 2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해 볼까? 아니야. 애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들도 각자 살기 바쁜 걸 알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작은 회사를 다니며 가족 4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고, 작은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 마련 자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럼 어떡해?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자.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 월세를 좀 늦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기를 당해서요. 돈이 좀 빠듯해서요. 집주인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제때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1월 말까지는 주셔야 해요. 그것도 못 주시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꼭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11월 말까지 2주일 남았습니다. 그 안에 55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2달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의 허리가 악화됐어요. 아내가 신음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 병원 가야 해. 알았어. 지금 가자. 저는 아내를 부축해서 근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내를 진찰했어요. 허리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다리를 들어 올려보고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네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네요.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저와 아내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일단 물리치료부터 받아보시고 호전이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리치료는 회당 3만 원 정도요. 일주일에 3번은 받으셔야 하고요. 일주일에 3번이면 9만 원. 한 달이면 36만 원.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수술은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일단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실로 안내해 줬어요. 첫 치료를 받는데 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카드를 긁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55만 원, 생활비 50만 원, 아내 치료비 36만 원, 공과금 12만 원, 한 달에 153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입은 국민연금 113만 원에 제 택시 수입 80만 원 정도, 합쳐봐야 193만 원이었어요. 아내는 허리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부족했어요. 비상금 300만 원이 있었지만 그것도 7개월이면 바닥날 거였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하죠? 여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가 아파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건강했으면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괜찮아. 우리 잘 해결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영원으로 찍힌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38년 동안 모은 돈. 단 23분 만에 사라진 그 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5 나이에 다시 2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는커녕 이 월세방도 못 지킬 것 같았어요. 거리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석 달째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기로 한 겁니다. 복지 혜택을 알아보려고요. 여보, 나 주민센터 다녀올게. 무슨 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려고.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창피하지 않아? 3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창피할 것 없어. 우리도 평생 세금 내며 살았잖아. 그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왔습니다. 네, 신분증 주세요. 30대 여성 공무원이었어요. 담당자가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통장 사본과 재산 목록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소득 증명서도요. 네. 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차나 부동산 같은 거요. 차도 없고 월세로 살아요. 그럼 될 것 같네요.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일주일 후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갔습니다. 통장 잔고, 국민연금 수령액, 택시 수입 내역, 재산 목록, 빌라 월세 계약서도 가져갔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월세로 사시고 차도 없으시고 저축도 거의 없으시네요. 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리세요. 조사 나가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승인 통지서가 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노란 봉투가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기초생활수급 선정 통지, 생계급여월 62만 원, 의료급여 1종, 주거급여월 32만 원. 저는 통지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65가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아내가 병원에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의료급여 일종이면 병원비가 거의 안 나와요. 여보,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 수급 선정됐어. 정말? 저는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통지서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병원 갈 수 있겠네. 그래. 마음 편하게 치료받자.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생계급여 62만 원에 주거급여 32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113만 원, 합치면 207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제 택시 수입까지 합치면 한 달에 287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월세 55만 원을 내고 생활비와 공과금을 쓰고 나면 조금 남았어요. 아내는 의료급여 덕분에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오늘은 좀 어때? 제가 물으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날 때 덜 아파. 다행이다. 꾸준히 받아.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드디어였습니다. 8개월을 기다린 재판.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음 주 목요일이요? 네, 꼭 가겠습니다. 복장은 단정하게 입고 오시고요. 일찍 오세요. 30분 전에는 도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재판 당일 저는 아내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이라 좀 낡았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어요. 법원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 변호사님이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고 양옆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고석에 앉았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보였습니다. 통신사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3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 2명.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 법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판사님이었습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일어나 말했어요. 피고 통신사는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대면 유심 발급 시스템의 허점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신분증 사진만으로 유심을 발급했습니다. AI 인증이나 영상통화 같은 추가 절차 없이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과실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업계 표준에 따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작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AI 인증 시스템이나 영상통화 확인 같은 추가 절차를 도입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변호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그건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알뜰폰은 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비용 때문에 고객의 재산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판은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피고 측에서는 범인의 고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저희 측에서는 통신사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달 후입니다. 그때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재판은 총 3번 진행됐어요. 2번째 재판에서는 통신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고 3번째 재판에서는 범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번째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선고일. 저는 아내 손을 꽉 잡고 법정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통신사는 비대면 유심 발급 시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과실. 그 단어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업계에서는 이미 AI 인증이나 영상통화 인증 같은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비용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이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범죄 행위의 직접적 원인은 범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합니다. 30%, 2억 1천만 원의 30%, 6,300만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을 배상하라.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게 된 겁니다. 법정을 나오며 아내가 울었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 응, 이겼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8개월 동안 버텨온 시간들,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였어요. 변호사님이 저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통신사 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한 달 정도 후에 계좌로 들어올 겁니다. 한 달 후 6,3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알림 문자가 왔어요. 국민은행 6,300만 원 입금, 잔액 6,843만 원. 저는 통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억 1천만 원 중 6,300만 원, 1억 4,700만 원은 영영 사라진 겁니다. 38년의 70%가 날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돌려받을 뻔했으니까요. 여보, 이 돈으로 뭐 할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전세는 못 얻어도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적금 들자.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적금으로 넣었어요. 5년 만기 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3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38년 동안 모은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그런데 제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이요? 네. 어르신께서 유심 스와핑 사기를 당하셨다가 법률구조로 배상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 강당에 어르신 50여 명이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6 박민수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8년 동안 모은 2억 1천만 원이 23분 만에 사라진 이야기. 유심 스와핑 사기의 수법.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한 이야기. 그리고 일부나마 배상받은 과정. 어르신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면 바로 의심하세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유심 재발금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저는 예방법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에 확인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핸드폰이 안 되는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돈을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저처럼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칠판에 썼어요. 국번 없이 132. 저는 변호사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소송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기초생활수급 제도도 있어요. 저는 복지 제도들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어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법률구조공단 번호 좀 적어주세요.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강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강연료는 회당 15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복지관 강연 영상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력감이었어요. 3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단 23분 만에 모든 게 사라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아내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복지제도 같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면 바로 의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도 평생 세금 내며 살았잖아요. 어려울 때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이런 제도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기사가 나가고 복지관에서 저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구조공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 딸도 조심하라고 알려줘야겠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상담해 드렸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6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배상금 6,300만 원에서 생활비를 쓰고 강연료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어느 겨울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지옥 같은 한 해였어. 그래도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함께.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덮이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고. 65에 2억을 잃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법으로 싸웠고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건강과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저는 지금도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복지관에서 강연도 하고요. 아내는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가벼운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봅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어요. 우리는 조금씩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전세는 못 얻어도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38년 걸려 모은 돈을 23분 만에 잃었지만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심 스와핑 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면 바로 의심하세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유심 재발금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범인들은 빠르면 10분 안에 돈을 빼갑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긴급복지지원 국번 없이 129, 기초생활수급 상담 주민센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박민수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